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신기한 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죠.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지 형과 아우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형과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형과 아우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도 따로따로 하게 되었죠. 형은 형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각자의 지게를 지고 각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두 갈래 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우는 솔바람 소리와 산새 소리를 벗삼아 혼자 나무를 했어요. 나무가 한 짐이 다 되자 아우는 얼른 형과의 약속 장소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형은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해가 짧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자 아우는 형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만큼 올라가자 산골짜기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죠. 아우는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가서 들어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아우는 소리가 나는 골짜기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쿵쿵 하는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죠. 어떤 물건을 굴리면서 끌고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우는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웬 사람이 이상한 물건을 굴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형이었죠. 형이 돌절구 하나를 굴리며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형, 웬 돌절구야? 아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형이 돌절구를 굴리다가 멈추어 섰어요. 아우였구나. 너 이 돌절구를 함께 옮기자.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두 형제는 돌절구를 굴려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형과 아우는 그 돌절구를 마당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참 좋은 돌절구라고 생각되었죠. 그 뒤 형제네 집에 훌륭한 돌절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돌절구는 별로 쓸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 찍어 먹을 곡식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당 가운데 두고는 큰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바라보며 좋아할 뿐이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형은 멍하니 앉아 마당 가운데 있는 돌절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우를 불렀죠. 아우야, 네, 형님. 저 돌절구에 뭘 넣어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뭐 찍을 만한 거 없을까?
형의 말에 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참, 벽시가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잖아요. 벽시가 있었지? 형은 봄비가 그치면 벽시라도 돌절구에 넣어서 찍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튿날이 되자 봄비가 환하게 개었어요. 형은 동생이 안 볼 때 벽시를 찍고 싶었죠. 그래서 홀로 남으려고 아우에게는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우가 혼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다음 형은 벽시를 꺼내어 절구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조심 절구꽁이로 벽시를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절구꽁이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절구꽁이가 자꾸만 옆으로 빗나가고 벽시가 딱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 형이 절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형은 너무나 놀라서 절구꽁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틀림없이 형이 찍은 건 벽시였는데 돌절구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순간 형은 자신의 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파라. 그렇다면 이게 꿈이 아닌데? 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보지나 않았나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은 절구 속의 금은 보화를 꺼내 방 안 깊숙이 숨겨놓고 아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우가 나무를 해오자 형은 손짓으로 아우를 불러들였어요. 왜 그러세요, 형님? 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죠. 형은 보자기에 싸서 감춰둔 금은 보화를 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님, 설마 형님이 도둑질을 한 건 아니겠죠? 아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들으라. 형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말했어요. 형은 낮에 있었던 돌절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형님, 그렇다면 우린 이제 부자가 되었군요. 이제 나무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다음 날부터 형과 아우는 나무 하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돈이 필요해지면 돌절구에다 벽시나 콩이나 밀들을 넣고 찍기만 하면 되었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형과 아우는 금은 보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형과 아우는 살림이 날로 달로 신명이 나도록 불어났어요. 논밭을 많이 사려고 욕심을 부리면 금은 보화는 아주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비우고 지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형과 아우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꾼 형제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산신령이 몸을 다친 것을 나무꾼 형제가 구해주어 큰 복을 받았다고 형제들이 소문을 낸 것이었죠. 그렇게 어느덧 세월은 물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는 차례로 장가를 들었어요. 이제 둘 다 장가를 들었으니
살림을 따로 살아야겠다. 형이 말했어요. 네, 형님. 말씀대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도록 합시다. 아우가 말했죠. 그렇게 해서 형과 아우는 살림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절구가 문제였어요. 돌절구는 하나밖에 없었고 이것만은 둘로 쪼개어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아우는 서로 돌절구를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산에서 내가 찾았으니 내가 가져야지. 하지만 저도 함께 가져왔잖아요. 두 형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죠. 하루 종일 그렇게 다투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절구를 누가 가져야 하는지 고을 원님에게 말해서 재판해봤자. 그래요. 함께 원님에게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형과 아우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고을 원님은 형과 아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어떻게 생긴 돌절구인지 내가 보기 전에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원님은 사령들을 시켜 문제의 돌절구를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사령들은 형제의 집으로 달려가 돌절구를 싣고 돌아왔어요. 수레에서 빨리 돌절구를 내려놓아라. 원님이 사령들에게 명하였죠.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수레 위에서 돌절구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돌절구가 땅에 닿는 순간 땅 속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죠. 그리고 갑자기 돌절구가 놓인 땅이 저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돌절구는 갈라진 땅 사이로 곤두박질 치며 묻혀버렸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앙이야. 원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돌절구가 묻힌 땅은 거짓말처럼 다시 본래대로 붙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형제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죠. 아우야,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양보했으면 좋았을걸.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 본들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준 구슬.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산에 갔다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꿩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꿩을 잡아다 푹 삶아서 아주 잘 먹었죠. 그런데 그 뒤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10달이 지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어느덧 이 아들이 쑥쑥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각신의 집에 가려고 고개를 넘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앞을 떡 가로막는 거예요. 이놈,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니, 왜 하필 날 잡아먹겠다는 거냐? 옛날에 내가 다 잡아놓은 꿩을 네 어머니가 가져가 버렸어. 내 꿩을 먹고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라고? 난 지금 장가들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잡아먹히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 장가나 한번 들게 해다오. 아들이 하도 딱한 얼굴로 사정을 하니 구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장가 들고 돌아오는 길에 잡아먹지.
이렇게 해서 아들은 각신의 집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시가 가만히 살펴보니 신랑이 계속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각시가 묻자 신랑은 오던 길에 구렁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깟 일로 걱정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각시는 걱정 말라며 신랑을 안심시켰어요. 사흘이 지나 신랑과 각시가 함께 신랑네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고개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구렁이가 떡 버티고 서 있었죠. 자, 이제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각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네 놈이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나는 혼자서 어찌 살란 말이냐? 내 신랑 잡아먹고 싶거든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내놓고 잡아먹어라. 그 말에 구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쩍 벌려 칵칵 하고는 큼지막한 구슬을 하나 토해냈습니다. 구렁이는 그걸 각시한테 주면서 말했어요. 됐다. 이 구슬 하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다. 각시가 그걸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니 구멍이 4개 뚫려 있었어요. 아니, 이 구슬을 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란 말이냐? 그러자 구렁이가 꼬리 끝으로 구멍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해주었어요. 이 구멍은 밥 나와라 하면 밥이 나오는 구멍이고, 저 구멍은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는 구멍이고, 그리고 저 구멍은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구멍이다. 자, 이만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머지 구멍 하나는 뭔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각시가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슨 구멍이냐? 그건 몰라도 된다. 나머지 구멍 하나도 마저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절대 못 비킨다. 구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이 구멍은 미운 놈한테 대고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멍이야. 이 말을 들은 각시는 얼른 그 구멍을 구렁이한테 대고 소리쳤죠. 내 신랑 잡아먹으려는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밉다. 너 죽어라. 그랬더니 정말 구렁이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신랑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신기한 구슬도 얻어서 각시와 함께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아랑낭자의 원혼. 조선시대 명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 신임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신임사또에게는 아랑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어요. 아랑낭자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양반가의 도령들은 물론 어염집 젊은이들도 다들 관심을 가졌죠. 조선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자야. 아랑낭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좋겠네. 밀양 고을 젊은 총각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아랑낭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밀양 고을뿐 아니라 관아에도 아랑낭자를 사모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 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죽이라는 총각이었어요. 죽이는 아랑낭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생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랑 아가씨와 혼인을 할 수 있을까? 죽이는 날마다 그런 상상을 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사또의 외동딸과 천한 통인이 혼인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죽이는 아랑낭자를 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랑낭자를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가기만 했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들고 아랑낭자의 유모를 찾아갔어요. 아랑 아가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을 다 드리겠소. 주기가 돈 보따리를 유모에게 내놓으며 말하자 유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유모가 말했죠. 알았네. 4월 보름에 아가씨를 모시고 남천강으로 달구경을 갈 테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게. 유모는 돈 보따리를 챙기고는 재빨리 안채로 사라졌죠. 마침내 4월 보름 저녁 무렵이 되자 유모가 아랑낭자와 함께 남천강으로 나섰어요. 주기 역시 미리 강변으로 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듯했습니다. 달빛이 참 곱기도 하구나. 아랑낭자는 버드나무 숲에서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았어요.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뿐 더없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모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자 이내 누군가 아랑낭자 옆으로 슬며시 다가왔죠. 아랑낭자가 문득 돌아보니 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내가 낭자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소인은 아가씨를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해 왔습니다. 아가씨와 혼인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녀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예의가 아니요. 아랑낭자는 사내를 나무랐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어요. 아가씨는 소인을 잘 모르시겠으나 사실 소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입니다. 아가씨를 너무도 사모하여 무례를 범했으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관아 통인이라는 말에 아랑낭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이놈,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당장 물러가거라. 아랑낭자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낭자가 두리번거리며 유모를 부르자 갑자기 사내가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냈어요. 사내는 아랑낭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죠. 오늘 밤 저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소원이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당장 칼을 치워라. 죽을지언정 내가 네 말을 따를 것 같으냐. 아랑낭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사내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죠.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진 아랑낭자는 남천강 근처 대숲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또는 외동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라 정신을 잃고 병석에 누웠어요. 얼마 뒤 사또는 병이 깊어져 관직을 내놓고 한양으로 돌아갔죠. 그 뒤로 밀양 고을에 흉흉하고 괴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변고인지 관아에 부임한 신임 사또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연이어 5명의 사또가 부임한 그날 밤에 죽었죠.
이런 변고가 이어지자 밀양사또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앞으로 밀양 땅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던 차에 이씨성을 가진 진사 한 사람이 밀양고을로 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진사는 담대하여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이 진사에게 사령장을 주었죠. 밀양으로 내려가 부디 해괴한 일의 진상을 파헤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네, 알겠사옵니다. 밀양고을에 부임한 이 사또는 관하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전임 사또들이 모두 밤에 죽었으니 밤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 사또는 긴장한 채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산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방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이 사또는 재빨리 칼을 움켜쥐었지만 방문만 열렸을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또가 칼을 진 채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선 순간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치마 저고리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끔찍한 여인의 모습을 보자 이 사또는 전임 사또들이 왜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는지 알 것 같았죠. 피투성이 여인이 이 사또를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찌나 무서운지 이 사또는 심장이 벌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이 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배에 힘을 주고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야밤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여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가만 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칠 뜻은 없는 것 같았죠. 제 이름은 아랑입니다.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했기에 원한을 풀고자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죽인 범인을 잡아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아랑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소상히 밝혔어요. 이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 알겠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이름을 말해보아라. 이름은 모르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으란 말이냐? 범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또께서 내일 통인들을 전부 동현뜰에 모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흰나비가 되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거기까지 말하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이 사또는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들을 모두 동원뜰에 모이라고 명했죠. 이내 통인들이 빠짐없이 동원뜰에 늘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흰나비 한 마리가 한 사내의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이 사또는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벼락처럼 외쳤어요. 이놈 머리에 앉은 나비가 누구인 줄 아느냐? 주기가 깜짝 놀라 머리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흰나비가 슬쩍 날아올라 다시 그의 어깨 위에 앉았죠. 이 사또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네놈 어깨 위에 앉은 흰나비가
바로 아랑낭자의 넋이란 말이다. 순간 주기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주기는 어깨에 앉은 나비를 털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달아나지도 않고 계속 주기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랑낭자를 죽인 저 살인자를 당장 포박하여라. 이삿도에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주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또한 이삿도는 주기를 문초하여 유모의 죄도 낱낱이 밝혀냈어요. 이렇게 해서 아랑낭자를 죽인 주기는 물론 못된 유모 역시 큰 벌을 받았죠. 훗날 이삿도는 남청강 옆에 아랑각이라는 사당을 지어 아랑낭자의 원혼을 달래주었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는 각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였습니다. 집신이 다를까봐 맨발로 걸어다니고 부채가 다를까봐 부채 대신 얼굴을 돌리는 구두쇠들이었죠. 그럼 둘이 펼치는 구두쇠 대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가 살았어요. 자린고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였죠. 뭐든 아껴 쓰는 데는 자린고비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린고비가 길에 떨어진 못을 줍고 있네 그려. 헌 못을 펴서 다시 쓰려고 그러는 게지. 에휴, 그래서 자린고비지 달리 자린고비겠어.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린고비가 굴비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이놈을 구울까요? 찌개를 끓일까요? 자린고비 아내가 좋아라 하며 물었죠. 하지만 자린고비는 굴비를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밥 한 번 뜨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아이고 맛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밥 한 숟가락에 굴비 2번을 보는 거였죠. 그러자 자린고비가 화를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짜게 먹으면 물만 켜게 된대도. 바로 그때 담 너머로 생선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싱싱한 생선 사려, 벌떡벌떡 뛰는 생선 사려. 생선장수가 집 앞에 오자 자린고비가 얼른 나갔습니다. 요 놈은 너무 작고, 요 놈은 너무 말랐네. 자린고비는 생선들을 이리저리 들추며 계속 주물럭거렸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에이, 아무리 봐도 살만한 게 없네 그려. 생선 장수는 별 고약한 사람 다 봤다며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자린고비는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가마솥 물에 비린내 나는 2손을 박박 씻었죠.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생선국이나 끓여 먹읍시다. 아참, 된장도 한 숟가락 불면 좋겠구려. 자린고비가 장독대로 가서 된장을 한 숟가락 들였는데 파리가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었어요. 자린고비는 파리를 쫓으려고 발을 휘휘 내저었죠. 그런데 파리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감히 누구 된장을 먹는 거야? 자린고비는 파리를 잡으려고 야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웽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파리는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끝도 없이 날아갔죠. 자린고비도 죽일 놈 살릴 놈 소리치며 뒤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파리를 붙잡았어요. 이놈, 감히 내 된장을 묻혀가! 자린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파리 날개를 쥐고 다리와 궁둥이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런 뒤에야 파리를 놓아주었죠. 한편 이웃 마을에도 지독한 구두쇠가 자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달랑 곱제기였죠. 어느 날 달랑 곱제기가 자린고비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장터 구경이 나갔지 가세. 좋지 좋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네 그려. 두 사람은 한껏 점잖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양새가 정말 이상했어요. 집시는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맞은 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자 자린고비가 재빨리 집신을 신으며 속삭였습니다. 창피하니까 자네도 어서 신게나. 달랑곱제기는 허둥지둥 집신을 신더니 에헴 큰 기침을 하고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랑곱제기가 몇 발짝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자린고비는 따라오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빨리 오지 않고 뭐하는가? 하지만 자린고비는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집신을 벗어들고 이렇게 말했죠.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집신이 닿을 게 아닌가? 그 말에 달랑곱제기는 머리를 절레절레 내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어휴 덥다 더워. 달랑곱제기는 부채를 꺼내 반만 펼치더니 조심조심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린고비는 부채바람 좀 쐬려고 몸을 슬쩍 기울였죠. 그런데 어찌나 살살 부채질을 하는지 바람이 도통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 좀 활활 붙여보게나. 그러자 달랑곱제기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금방 닳는다네. 그제야 자린고비도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부채를 활짝 폈어요. 그러고는 부채는 가만히 둔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지 뭐예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 그 모습에 달랑곱제기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자린고비가 나보다 한 수 위일세.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자린고비 식구들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문짝에 발라놓은 창호지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으로 세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큰 종이가 없어서 구멍을 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린고비는 국리 끝에 달랑곱제기에게 편지를 썼어요. 올 한 해 동안 자네가 한 일을 적어 보내주게.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써보내서 큰 종이를 얻을 속셈이었죠. 자린고비는 달랑곱제기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달랑곱제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여보게, 내가 보낸 편지는 받았나? 바꿔 말고 저기 좀 보게. 자네 덕분에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네. 달랑곱제기가 가리킨 창문에는
자린고비가 보낸 편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얀 친구가 있나? 남의 편지를 창문에 바르다니 냉큼 돌려주게. 자린고비는 버럭 화를 내며 창문에 붙어 있는 편지를 획 잡아떼었어요. 그러자 달랑곱제기가 자린고비를 붙잡았죠. 허허,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편지 뒤에 붙은 밥풀 세 알은 주고 가게나. 그 말에 자린고비는 그만 입이 딱 벌어져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장미와 할미꽃. 태종 무열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원효 스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믿던 불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죠.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지식도 깊어 다른 스님들은 물론이고 왕에게도 여러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 스님은 갑자기 절을 떠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 요석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몇 달 후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는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몹시 기뻤죠. 그리고 자신의 원래 성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설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설총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혔습니다. 불교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고전까지도 빠짐없이 배웠죠. 총명했던 설총은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척척 읽었으며 글 짓는 솜씨도 남달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설총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죠. 이 10명의 학자를 시편이라고 불렀는데 백성들은 물론이고 벼슬아치와 왕까지도 시편을 따르고 존경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라를 다스리던 신문왕이 설총을 궁궐로 불렀어요. 오늘 비로소 장마가 개고 향기로운 남쪽 바람이 시원하니 유쾌한 이야기로 그동안 울적했던 마음을 풀고 싶소. 맛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고 해도 어찌 좋은 이야기에 비하겠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신문왕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설총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임금님의 분부를 거역하겠나이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사옵니다. 설총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랜 옛날 화왕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이옵니다. 향기로운 동산에 화왕을 심고 푸른 장막을 둘러 보호했더니 이듬해 봄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자 홀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하옵니다. 하왕이라. 그거 재밌겠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신문왕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총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화항이 피어나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화왕을 찾아왔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서 피어난 신비로운 꽃들은 물론이고 양지바른 동산에서 싱그럽게 피어난 꽃들도 화항을 찾아와 절을 올렸죠. 다른 꽃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꽃들은 화항에게 제 모습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에선가 유난히 얼굴이 붉은 미인이 나타났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꽃들 속에서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 미인은 옷 같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곱게 화장한 얼굴이 과연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화려한 나들이 옷을 나풀거리며 어여쁜 걸음걸이로 화항 앞까지 얌전히 걸어왔어요. 화항이시여, 저는 눈처럼 희디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싸옵니다. 또한 봄비를 맞으며 몸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맞으며 지내싸옵니다. 미인은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새침하게 말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죠. 화항은 넋을 잃고 그 미인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장미라고 하옵니다. 대왕의 높은 덕망을 들었기에 가까이에서 대왕을 모시려고 왔사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옵소서. 아무렴 그래야지. 화항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장부 하나가 화항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부는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죠. 게다가 나이도 아주 많은지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타난 미인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죠. 장부는 화항을 향해서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백두홍이라고 하옵니다. 오래전부터 서라벌박 큰 길 옆에 터를 잡고서 아래로는 멀리 넓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우람한 경치를 벗삼아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미인의 화려한 모습에 비해 볼품없고 초라해서였을까요? 화항은 미인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묵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장부는 꿋꿋하게 다부지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대왕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같사옵니다. 게다가 향기로운 차와 술로 대왕의 정신을 맑게 해드리니 더 보탤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물론 그렇고 말고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왕이시여,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이 좋다고는 하나 그것보다는 좋은 약으로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몸속에 파고든 독을 없애야 하옵니다. 독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겐가?
장부의 말에 황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자 장부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는 비록 마로짠 배와 같이 귀한 옷감이 있다고 해도 거적이나 풀같이 하찮은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니 이는 부족할 때를 대비하려는 것이라옵니다. 왕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말에 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부의 말은 결국 황에게 진정으로 현명한 왕이냐고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황 옆에 있던 신하가 앞으로 나섰죠. 왕이시여, 지금 배어난 절세미인가 기력이 다한 노인이 화랑의 신하가 되려고 왔사옵니다. 왕께서는 저둘 가운데 누구를 받아들여 신하로 삼을 것이며 누구를 버리시겠나이까? 그러자 황은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장부의 말이 도리에 맞기는 하나 천하제일의 미인을 얻은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장부가 다시 황 앞으로 나섰죠. 왕이시여, 저는 대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를 아실 것이라 믿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알았나 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리석다는 말인가? 장부의 말에 황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죠. 왕이시여, 대체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임금이 드물다고 했사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임금도 많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도 불우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으며 봉당은 낮은 벼슬에 파묻혀 흰머리 노인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러했는데 저라고 다를 것이 있겠사옵니까? 장부의 말은 황에게 가시처럼 다가온 것이었죠. 결국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비웃는 말이었으니까요. 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분명히 알겠구나. 진실되고 사리에 밝은 임금만이 훌륭한 신하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사옵니다. 덕을 베푸소서.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잘못했어. 그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노라. 미인의 아름다움에 그만 눈이 멀어 그대와 같이 진실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도다. 황은 미소를 머금고 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금님,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사옵니다. 한참 동안 황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설총이 신문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신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참으로 뜻깊은 이야기요.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소.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 임금이 되는 모든 이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겠소. 황공하옵니다.
이렇듯 좋은 이야기로 현명한 임금의 도리를 깨닫게 해준 그대, 내 곁에 머물며 항상 나를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소. 그러고는 곧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그 후 설총은 여러 가지 충고와 좋은 이야기로 신문왕을 도왔다고 합니다.